서울의 심장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JK 타워의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홀 안을 가득 채운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그 빛을 수천 개의 조각으로 반사하며 비현실적인 화려함을 연출했다. 매년 열리는 JK그룹의 자선 행사는 단순한 기부 파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와 권력의 과시이자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철저한 사교의 장이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단연 J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잘 다듬어진 머리카락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맞춤형 턱시도는 그의 냉철하고 빈틈없는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와인잔을 가볍게 든 채 자신에게 아첨을 늘어놓는 정적의 인사들의 찬사를 무심한 미소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당연한 풍경이었다. 세상은 그의 발밑에 있었고 그는 그 세상의 정점에서 군림하는 왕이었다. 회장님의 해안대 덕분에 이번 분기 실적도 대단합니다. 역시 JK 미래는 밝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은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의 관심은 이런 시시한 아첨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홀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크린에서는 JK그룹이 후원하는 자선사업, 특히 미래의 꿈나무라는 이름의 보육원 프로젝트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영상 속 아이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최신식 시설 속에서 행복해 보였다. 그것은 강태준이 직접 지시하여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였다. 대중에게 그는 냉혹한 사업가이자 동시에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자선사업가로 각인되어야 했다. 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 돈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그로 인해 얻는 무형의 가치는 그 이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홀의 거대한 정문이 소리 없이 열린 것은 파티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소음도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자석처럼 그곳으로 끌렸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이 화려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무리가 서 있었다. 한 명의 젊은 여성과 그 뒤를 병아리처럼 따르는 10명의 아이들이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값비싼 드레스 대신 무채색의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한 사람 단상 근처에 서 있는 강태준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뒤에 선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략 8살에서 14살 사이로 보이는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낡았지만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압도적인 공간과 수많은 어른들의 시선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조숙함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작은 군대처럼 그들의 지도자인 여자를 묵묵히 따르고 있었다. 순간 홀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구인가? 저들은 어떻게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가? 웅성거림이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강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자신의 파티에 불청객이 끼어들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턱짓으로 경호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들이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여자와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길을 막아섰다. 실례합니다만 초대받지 않은 분은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경호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위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여자는 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강태준에게 고정된 채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경호원들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여자 뒤에 서 있던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소년이 재빠르게 앞으로 나서며 경호원의 손목을 가볍게 쳤다. 전문적인 격투가처럼 보이는 날렵한 동작이었다.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한 소녀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아빠를 만나러 왔는데 왜 막아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모든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경호원들이 잠시 당황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자는 유령처럼 그들의 틈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아무도 그녀를 막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레드카펫이 깔린 길을 따라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수백 명의 눈이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쫓았다. 마침내 그녀는 단상 아래 강태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아이들 역시 그녀의 뒤에 일렬로 정렬하며 섰다. 강태준은 불쾌감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여자의 얼굴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완벽한 밤을 망치러 온 미친 여자일 뿐이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까? 당장 경호원들은 이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그의 분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조롱이나 비웃음과는 다른 깊은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듯 단 복잡한 미소였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강태준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이크를 탄 것처럼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하긴 당신의 성공을 위해 밟고 지나온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죠. 그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여자의 말투와 눈빛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에 거의 잊고 있었던 불편한 감각을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성을 되찾고 차갑게 말했다. 어디서 뭘 보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잘못 골랐어. 여기가 당신 같은 사람이 행패를 부릴 곳이 아니란 말이오. 그는 다시 한번 경호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이미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불꽃처럼 터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준을 넘어 그 뒤에 스크린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보육원 아이들의 영상으로 향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하지만 그림 뒤에 감춰진 진실은 얼마나 추악한지 회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녀는 다시 강태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저는 오늘 당신이 버린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지워버린 진실을 가지고 말입니다. 배어린 아이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헛소리야. 강태준이 버럭 소리쳤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홀 안의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여자 뒤에 서 있던 아이들 중 한 명이 품속에서 꺼낸 작은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것을 방송하고 있었다. 여자는 강태준의 격앙된 반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의 성이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밀물이 들어올 시간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로 돌아섰다.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부드러운 눈짓을 보냈고 아이들은 다시 한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들처럼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홀을 빠져나갔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남겨진 것은 값비싼 음식과 술 화려한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본 강태준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완벽했던 그의 밤, 그의 제국의 정체 모를 균열이 생겨버렸다. 파티는 사실상 끝장났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강태준에게 몰려들며 질문을 쏟아냈고 손님들은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아닌 의심과 흥미가 가득했다. 강태준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찾아내. 그 여자와 아이들 당장 내 앞에 끌고 와.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서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느껴보았던, 그리고 애써 잊고 지냈던 불안이라는 감정이었다. 그 여자의 눈빛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당신의 성이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러 왔어요.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은 강태준의 눈에 더 이상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비웃는 수많은 감시자의 눈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JK 타워의 꼭대기, 그의 제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평소라면 그곳에서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며 절대 권력의 쾌감을 만끽했겠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값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에는 깨진 크리스탈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은 벽에서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의 분노가 휩쓸고 간 흔적이었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JK그룹의 법무팀장과 경호실장인 최 실장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이성을 잃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래서 알아낸 게 뭐라고? 아직도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모른다는 건가?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행사장의 모든 CCTV를 분석했지만 그 여자와 아이들이 들어온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허공에서 솟아난 것 같습니다. 빠져나간 경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데이터 일부가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그는 수십 년간 강태준을 보조하며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데이터 손상.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어떤 수준인데 고작 여자 하나의 애들 몇 명한테 뚫렸다는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건가? 강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의 완벽한 성체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들어와 마음껏 활보하고 조롱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법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언론 통제는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실시간으로 영상이 퍼져나가 막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JK그룹 회장 숨겨진 아이들 의혹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강태준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군중의 눈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조용했지만 단호했던 목소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았지만 기억의 파편은 좀처럼 맞춰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이서연. 일단 이름은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최 실장이 겨우 찾아낸 단 하나의 정보를 보고했다. 행사장에 있던 한 기자가 가까스로 이름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이 너무 많고 저희가 확보한 얼굴 이미지와 일치하는 인물 정보가 국내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회장님.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유령이라니, 감히 자신의 제국을 뒤흔든 자가 고작 유령일 리 없었다. 그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아 눈을 감았다. 극도의 분노와 혼란 속에서 그의 뇌리에 아주 오래된 기억의 편린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지금과 같은 화려한 집무실이 아닌 딱딱하고 기능적인 회의실의 풍경.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브리핑을 하던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 그의 완벽한 계획에 유일하게 흠집을 냈던 한 사람. 그는 기억의 실타래를 필사적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시간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태준은 지금만큼 절대적인 총수는 아니었지만 야망에 불타는 젊은 경영자로서 그룹의 신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가 야심차게 내놓은 프로젝트가 바로 미래의 꿈나무 재단 설립과 최첨단 보육시설 건립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었다.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관계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며 동시에 막대한 세금 혜택까지 노릴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최종 보고가 열리던 회의실. 수십 명의 임원들과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태준은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모든 참석자들은 그의 원대한 비전에 감탄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프로젝트는 완벽해 보였다. 효율적인 시스템, 최고의 시설,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보고가 끝나고 형식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였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 회의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녀는 재단의 자문 역할로 초빙된 아동 심리 및 복지 시스템 분야에 떠오르는 천재 이서연이었다. 당시 그녀는 20대 중반의 풋풋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차고 깊었다. 강태준은 다소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숭고한 뜻과 프로젝트의 원대한 규모에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이 겁없는 젊은 전문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시스템은 아이들을 위한 집이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공장에 가깝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효율성과 결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개별적인 상처를 보듬기 위한 심리적 지원 시스템은 전무하며 오히려 획일적인 교육은 아이들의 개성을 말살하고 새로운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계속해서 프로젝트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또한 예산 집행 구조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외부 감시가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는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시설의 화려함보다는 투명한 운영과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녀의 지적은 프로젝트의 핵심을 정통으로 꿰뚫는 것이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강태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토를 달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서연을 오만하고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라고 치부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서연 씨,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겁니다. 당신 같은 젊은 학자가 뭘 안다고 내 경영 방식에 훈수를 두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뜬구름 잡는 감성 파리가 아니라 최고의 환경과 교육 기회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바로 그걸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당신의 비현실적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 오늘부로 당신과의 자문 계약은 해지된 걸로 알겠어.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이자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강태준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이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깊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아이들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언젠가 오늘을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지은 그 화려한 성이 바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무덤이 될 테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조용히 회의실을 떠났다. 다시 현재 강태준은 번쩍 눈을 떴다. 잊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그의 뒷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여자 7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그 젊은 컨설턴트가 바로 이서연이었다. 파티장에서 그를 바라보던 그 눈빛은 7년 전 회의실을 떠나며 그를 바라보던 그 연민과 실망의 눈빛과 정확히 겹쳐졌다. 그녀는 돌아온 것이었다. 자신의 경고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러 최 실장을 다시 호출했다. 최 실장 7년 전 미래의 꿈나무 재단 설립 당시 외부 자문위원 명단을 확인해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을 거다. 그 여자에 대한 모든 자료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서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당시 26 아동복지정책연구소 최연소 수석연구원. 하지만 그 보고서 이후 그녀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강태준은 허탈하게 웃었다.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낳은 괴물이었다. 자신이 오만함으로 내쳤던 그 예언이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날을 준비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녀가 말한 버려진 아이들이란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제 싸움의 본질이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체 모를 불청객과의 해프닝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그 과거가 만들어낸 복수의 화신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JK그룹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소란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 서울의 잊혀진 외곽 지역에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때는 번성했으나 지금은 잿빛으로 버려진 공장지대. 그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폐창고가 이서연과 10명의 아이들이 꾸린 그들만의 요새였다. 겉에서 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은 흉물스러웠지만 그 내부는 바깥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또 다른 우주였다.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면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쪽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찬 거대한 서가였고 다른 쪽에는 아이들의 손때가 묻은 낡은 소파와 직접 만든 듯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가장 은밀한 공간에는 이 작은 조직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최첨단 통제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십 대의 모니터와 개조된 서버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이서연은 이른 아침부터 통제실 중앙에 앉아 밤새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제로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14살 소년이 앉아 있었다.
제로는 말수가 적고 항상 헤드셋을 끼고 있었지만 그 마른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출 때면 세상 그 어떤 자물쇠도 열어젖히는 마법사가 되었다. 그는 7년 전 이서연이 처음 발견했을 당시 해킹 혐의로 소년원에 갈 위기에 처한 아이였다. 어젯밤 JK그룹 내부망에 설치해둔 백도원은 이상 없어. 아직 그들은 파티의 불청객을 찾느라 정신이 팔려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제로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잘했어, 제로.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야. 강태준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한 맹수니까. 그때 주방 쪽에서 고소한 빵 냄새와 함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2살 소녀 미나가 앞치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고 가장 나이가인 어린 쌍둥이 준과 진이 식탁에 접시를 놓고 있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 제로가 디지털 세계의 파수꾼이라면 미나는 그림자라는 코드네임처럼 현실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병이었고 준과진은 천진난만한 얼굴을 무기로 활용하는 연기자들이었다. 이서연은 아이들이 차려놓은 소박한 아침 식탁에 둘러 앉았다. 빵과 수프 샐러드뿐인 단출한 식사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이곳은 단순한 작전 본부가 아니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는 유일한 가족의 보금자리였다. 자, 식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이서연의 말에 아이들의 눈이 진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테이블 중앙에 JK그룹의 조직도를 펼쳤다. 거미줄처럼 얽힌 계열사들과 수많은 임원들의 사진이 빼곡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남자의 사진을 가리켰다. JK로지스틱스의 대표 박상무였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사람이야. 박상무. 그는 강태준의 충실한 개 중 한 명이자 그룹의 온갖 더러운 자금 세탁을 담당하고 있지. 약점도 아주 명확해. 돈과 여자. 그녀의 계획은 명료했다. 제로가 JK로지스틱스의 핵심 물류 시스템에 침투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그 사이 미나가 박상무의 비리를 포착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에게는 단순한 해킹이나 사고처럼 보여야 해. 우리가 그의 턱 밑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려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여야 한다.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아닌 목적을 공유한 전사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작전은 전골을 기해 시작되었다. 제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며 모니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JK로지스틱스의 철통 같은 방화벽을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수많은 보안 장치들을 우회하며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그의 손놀림은 한편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처럼 우아했다. 그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신 아주 미세한 변수를 심어 놓았다. 부산항으로 향하던 수십억 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 컨테이너의 목적지를 평택항으로 바꾸고 배송 코드를 교묘하게 뒤섞어 놓았다. 시스템 로그에는 단순한 데이터 입력 오류로 기록될 터였다.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나비의 날갯짓이었다. 완료. 30분 뒤면 그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제로가 나지막이 말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 미나는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원피스 차림으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로 만화 영화를 보는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예리하게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라운지 구석 박상무가 경쟁사 임원으로 보이는 남자와 은밀하게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포착되었다. 그녀의 안경테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그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었다. 박상무는 거래를 마친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호텔을 나섰다. 미나는 조용히 그를 뒤따랐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는 인파 속에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녹여냈다. 박상무가 고급 세단에 올라타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한 미나는 가지고 있던 소형 드론을 날려보냈다. 드론은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하여 박상무가 내연녀와 함께 있는 결정적인 장면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JK 로지스틱스 본사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제로가 심어놓은 작은 오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했다. 중요한 수출품이 엉뚱한 항구로 향했고 당장 선적해야 할 물품들은 창고에서 뒤섞여 찾을 수 없었다. 해외 바이어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박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며 그룹의 신뢰도에 입은 타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었다. 보고는 즉시 강태준에게 올라갔다. 그는 처음에는 무능한 부하 직원의 실수로 치부하며 박상무를 해고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찝찝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자신이 이서연이라는 여자 때문에 정신이 팔려있는 바로 이 시점에 그룹의 핵심 계열사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는 최 실장에게 물류 시스템 사고를 정밀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폐창고의 통제실에는 조용한 승리의 기운이 감돌았다. 모니터에는 아수라장이 된 JK 로지스틱스의 내부 상황과 경쟁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박상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나란히 떠 있었다. 미나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보고하며 덧붙였다. 박상무가 들어간 오피스텔, 그의 내연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강태준 회장의 비서실 소속 차명 계좌 중 하나입니다. 이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더 큰 수확이었다. 박상무는 단순히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수준을 넘어 강태준의 비자금 관리에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JK그룹 조직도로 다가갔다. 그녀는 붉은색 핀을 들어 강태준의 바로 아래에 있는 박상무의 사진에 정확히 꽂았다. 첫 번째 말이 잡혔다. 이제 이 말을 이용해서 왕을 잡으러 가야지.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이 어려 있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약자가 아니었다. 각자의 상처를 힘으로 승화시켜 거대한 악에 맞서는 용감한 전사들이었다. 이서연은 그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푹 쉬어. 내일부터는 더 힘든 싸움이 될 테니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첫 번째 수는 성공적으로 두어졌다. 이제 강태준이 어떻게 응수할 차례인지 그녀는 차분히 기다릴 생각이었다. 강태준의 책상 위에 JK 로지스틱스 시스템 오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결론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예상치 못한 트래픽 증가로 인한 일시적 서버 과부하 및 데이터 손상.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설명이었지만 강태준은 단 한 글자도 믿지 않았다. 보고서 말미에 붙은 비고란의 작은 글씨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오류 패턴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무작위성을 띠고 있어 고도로 지능적인 외부 개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강태준은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제국에 침입한 보이지 않는 적이 이제 그의 사업 핵심부를 타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7년 전에 그 여자 이서연의 소행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치밀하고 대담하며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전문 사냥꾼이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보이지 않는 위협이
서서히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그의 가장 충실한 수족 중 하나인 박상무에게서 시작되었다. 박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체불명의 서류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어떤 협박 편지도 금품 요구도 없었다. 대신 그가 경쟁사 임원에게 뒷돈을 받는 장면과 내연녀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고화질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박상무는 사진을 보자마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누구지? 누가 감히 자신을 미행하고 이런 사진을 찍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찼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사내 정적 아니면 더 큰 건을 물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경쟁사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부하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사무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서연의 다음 수는 더욱 교묘했다. 그녀는 박상무의 비리 사진 중 일부만을 담은 또 다른 봉투를 JK그룹 감사팀장인 윤 전무에게 보냈다. 윤 전무는 야심이 넘치고 강태준의 신임을 얻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인물이었다. 봉투 안에는 회장님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라는 컴퓨터로 타이핑된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윤 전무는 이 사진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박상무를 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즉시 강태준에게 직접 보고하는 대신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라는 명목하에 박상무와 JK 로지스틱스에 대한 비공식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그의 감사팀은 JK 로지스틱스의 모든 서류를 샅샅이 뒤지고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내어 압박하기 시작했다. 박상무는 윤 전무의 움직임을 즉각 알아차렸고 이것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함정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윤 전무의 비리를 캐내기 시작했다. 한때 강태준의 확고한 통제 아래 철옹성 같았던 JK그룹의 임원진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늑대들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이서연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고요했던 호수 전체에 의심과 불신이라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임원들은 회의실에서 서로를 향해 날선 눈빛을 교환했고 복도에서는 의미심장한 귓속말들이 오고 갔다. 그들은 모두가 잠재적인 배신자이자 적이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기류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내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는 분노했다. 감히 자신의 제국 안에서 자기들끼리 파벌 싸움을 벌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임원들을 비상 소집했다. 싸늘한 침묵이 감도는 회의실 강태준은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좌중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여러분 중 일부가 내 뒤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쥐새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준 것이고 그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 또한 나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의 말에는 서늘한 살기가 배어 있었다. 그는 이어서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그룹 내 모든 임직원들의 통신 기록과 이메일을 특별 감찰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내부에 숨어있는 쥐새끼를 색출할 때까지 이 조치는 계속될 겁니다.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공포가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다. 강태준은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부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광적인 배신자 찾기는 무고한 희생양을 만들어냈다. 최 실장이 이끄는 감찰팀은 로지스틱스 시스템 오류, 당시 근무했던 IT 부서의 한 과장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가 최근에 거액의 돈을 입금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 돈은 아픈 아이의 수술비를 위해 친척에게 빌린 돈이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강태준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본보기가 필요했다. 그 과장은 아무런 변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강태준은 그를 업계에서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그의 앞길을 막아버렸다. 한순간에 직장과 명예를 잃은 과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사건은 JK그룹 전체에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직원들은 서로를 감시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회사는 활기를 잃고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갔다. 그날 늦은 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최 실장으로부터 쥐새끼를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절대 군주에게 오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적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 외곽의 폐창고. 이서연과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폭풍을 모니터를 통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JK그룹 내부 통신망에서 오가는 의심과 질책의 메시지들 공포에 질린 직원들의 표정. 모든 것이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제로가 JK그룹 감찰팀의 시스템을 역으로 해킹하여 그들의 모든 감시 활동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미나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무고하게 해고당한 IT 과장의 신상 정보를 따로 정리했다.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나중에 반드시 빚을 갚아줘야 해.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강태준과 그 부패한 권력을 향한 것이지 무고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녀는 아이들에게 복수심이 아닌 정의감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서연은 다시 벽에 걸린 조직도로 시선을 돌렸다. 박상무의 사진 옆에 있던 윤 전무의 사진 위에도 작은 금이가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느라 정신이 없을 터였다. 강태준은 내부의 적을 찾기 위해 자신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었다. 가장 견고한 요새는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다. 이서연은 다음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만들어낸 혼란의 폭풍 속에서 그녀와 아이들은 더욱 깊고 은밀하게 움직일 것이었다. 강태준이 자신의 제국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기 위해 광기의 칼날을 휘두르는 동안 폭풍의 바깥에서는 그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는 눈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수십 년간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쳐온 베테랑 탐사보도 전문기자 오현우의 눈이었다. 그는 JK그룹의 자선 파티 현장에 있었고 유령처럼 나타나 강태준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사라진 이서연의 모습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했다. 다른 기자들이 자극적인 스캔들에만 열을 올릴 때 오연우는 사건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음을 직감했다. 그 여자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원한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정의를 짊어진 자의 깊고 슬픈 눈빛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이 10년 넘게 추적해온 JK그룹의 위선과 부패를 드러낼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현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해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공식적인 기록은 전무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잊혀진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브로커들이 거래하는 다크웹까지 뒤져나갔다. 마침내 그는 7년 전 JK그룹의 미래의 꿈나무 재단 프로젝트의 자문보고서 초안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보고서 작성자의 이름 이서연을 발견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7년 전에 그녀는 이미 프로젝트의 구조적 결함과 비자금 조성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오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근 JK 로지스틱스에서 발생한 의문의 시스템 사고와 그룹 내부의 살벌한 분위기. 이 모든 사건들이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거대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오연우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전쟁의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를 도와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특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자신의 오랜 싸움을 끝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유령 같은 그녀에게 접촉할 방법이 막막했다. 그는 고민 끝에 기자로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JK그룹의 최근 사태를 분석하는 심층 기사를 작성했다. 표면적으로는 로지스틱스 사태와 내부 감찰 문제를 다루는 평범한 기업 분석 기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기사의 특정 문단에 오직 이서연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를 심어놓았다. 7년 전의 예언처럼 꿈나무 재단의 이상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 아니었을까. 그는 7년 전 그녀의 보고서에만 등장하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 보안이 유지되는 특정 제보 채널을 언급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같은 시각 JK그룹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는 김진태 전무. 그는 한때 강태준의 뛰어난 사업 수완을 존경해 JK에 입사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무자비함과 끝없는 탐욕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다. 재단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모든 과정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그동안 그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조여올 보복이 두려워 애써 진실을 외면해왔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그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특히 무고한 IT 과장이 강태준의 분노에 희생되어 처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이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었고 선장인 강태준은 선원들을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탐욕을 위해 모두를 물귀신으로 만들고 있었다. 김진태 전무는 자선 파티에서 나타난 그 여자가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임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는 외부의 그 누군가에게 자신이 내부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과 가족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심야에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그룹의 수많은 비자금 내역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하나를 골라냈다. 그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익명의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뒤 평소 눈여겨보던 한 시민단체의 비리고발센터 이메일로 링크를 전송했다. 파일에는 어떠한 신상 정보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JK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아니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진실을 담은 정보였다. 그는 이것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서울 외곽의 폐창고 제로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의 모니터에는 오현우 기자의 기사와 김진태 전무가 유출한 암호화 파일이 나란히 떠 있었다. 제로는 기사에 숨겨진 암호를 즉시 발견했고 암호화된 파일 역시 손쉽게 해독해냈다. 서연 누나 외부에서 온 신호가 2개 있어. 하나는 언론, 다른 하나는 아마도 내부의 적. 제로가 헤드셋을 벗으며 이서연에게 보고했다. 이서연과 아이들은 즉시 회의에 들어갔다.
모니터에 떠 있는 두 개의 신호. 이것은 기회일 수도 혹은 강태준이 파놓은 정교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강태준은 우리를 잡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야. 16살 팀의 행동대장 격인 수호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오현우라는 기자의 과거 기사들을 밤새도록 분석했다. 그는 결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벌의 비리를 파헤쳐온 진짜 기자였다. 그가 기사에 심어놓은 암호는 너무나도 정교해서 자신과 당시 보고서를 공유했던 극소수의 인물이 아니면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강태준이 이 사실을 알고 함정을 팔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녀는 오현우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다. 내부 고발자의 정보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유출된 데이터는 명백한 진실이었지만 그 의도가 불분명했다. 이서연은 유출된 파일의 구조와 암호화 방식, 그리고 전송 경로를 역추적하며 고발자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암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신호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 미지의 동맹 역시 시험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혼자 싸울 수 없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 설령 위험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 손을 잡아야만 해.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이서연의 판단을 믿고 따랐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다른 전선에서 동시에 움직여야 했다. 이서연은 제로에게 오현우 기자가 기사에 언급한 제보 채널을 통해 짧은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메시지에는 시간과 장소 대신 또 다른 암호가 담겨 있었다. 가장 어두운 곳의 진실은 가장 밝은 곳에서 드러나는 법. 이것은 오직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다음 접선 장소에 대한 힌트였다. 그녀는 오현우의 지성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김진태 전무에게는 그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익명의 경로를 통해 암호화된 파일을 다시 보냈다. 그 파일 안에는 단 한 줄의 질문만이 적혀 있었다. 스위스 비밀 계좌 프로메테스의 장원은 안녕하십니까? 프로메테스는 강태준의 비자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은밀한 계좌로 오직 강태준과 김진태,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선대 회장만이 아는 이름이었다. 이 질문은 김진태의 정체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서연이 그의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제 공은 두 명의 잠재적 동맹에게 넘어갔다. 그들의 대답에 이 전쟁의 판도가 달려 있었다. 오현우 기자는 이서연이 보낸 짧은 메시지를 받고 며칠 밤낮으로 그 의미를 곱씹었다. 가장 어두운 곳의 진실은 가장 밝은 곳에서 드러나는 법. 그것은 단순한 접선 장소에 대한 암시가 아니었다. 그녀의 싸움의 본질과 철학이 담긴 문장이었다. 그는 서울 시내의 수많은 장소를 떠올렸다. 인적이 드문 공원 불 꺼진 극장, 혹은 비밀스러운 지하바. 하지만 모든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렇게 뻔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장소가 있었다. 가장 밝은 곳, 그리고 가장 어두운 진실이 숨겨진 곳. 바로 JK 타워의 옥상 헬리패드였다. 대낮에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밝은 햇살을 받는 곳이자 강태준의 제국을 상징하는 정점이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아래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가장 추악한 비밀들이 잉태되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쳤다. 누구도 예상치 못할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장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다음날 정오 그는 기자 신분증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JK 타워에 들어가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했다. 헬리패드로 향하는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서연이 아니었다. 12살 남짓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자 미나였다. 미나는 오현우를 흘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 한 장을 찢어 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림 대신 작은 SD카드와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선배님.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배님. 그것은 기자가 된 이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료에 대한 존칭이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은 뒤 다시 그림을 그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렇게 그들의 동맹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맺어졌다. 한편 김진태 전무는 이서연에게서 온 답장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스위스 비밀 계좌 프로메테스의 장원은 안녕하십니까? 프로메테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의 이름. 강태준이 자신의 비자금 제국을 세우는데 종잣돈이 되었던 그룹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 이름을 아는 자는 강태준 외에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이서연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답장을 보냈다. 프로메테스는 새로운 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항복 선언이자 충성 맹세였다.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의 운명은 이제 보이지 않는 혁명가 이서연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패창고의 통제실 이서연은 마침내 2명의 강력한 동맹을 얻었다. 내부의 정보를 책임질 최고의 재무 전문가와 외부의 여론을 움직일 최고의 탐사보도 기자. 이제 거대한 덫을 놓을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아이들과 2명의 동맹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강태준을 잡기 위해 미끼를 던질 겁니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를 말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 있는 히토류 광산개발이라는 가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었다. 히토류는 미래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핵심 자원이지만 불안정한 정치 상황 때문에 대기업들이 섣불리 투자하지 못하는 시장이었다. 바로 그 점이 강태준 같은 탐욕스러운 도박세계는 최고의 미끼가 될 수 있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리고 무엇보다 비자금을 세탁하기에 최적의 명분이었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제로는 며칠 밤을 새워 피닉스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냈다. 페이퍼 컴퍼니의 천국인 카리브해에 서류상의 본사를 두고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그는 완벽한 회사 홈페이지와 존재하지 않는 임직원들의 그럴듯한 프로필까지 만들어냈다. 마치 수십 년간 해외 자원 개발을 전문으로 해온 유서 깊은 회사처럼 보였다. 동시에 오현우 기자는 자신의 지면을 통해 히토류의 중요성과 아프리카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업계 전문가를 인용하며 곧 거대 자본이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흘렸다. 그의 기사는 다른 언론사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며 시장에 히토류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모든 것이 피닉스 디벨롭먼트의 등장을 위한 정교한 밑그림이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김진태 전무에게 주어졌다. 그는 피닉스 디벨롭먼트라는 회사를 자신이 발굴한 극비 투자처인 것처럼 위장하여 강태준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조작된 재무 보고서와 장밋빛 사업 전망 자료를 들고 강태준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회장님, 최근 로지스틱스 사태로 인한 손실을 단번에 만회하고 꽉 막힌 비자금의 흐름을 뚫어줄 최고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의 편집증은 그게 달에 있었다. 그는 김진태 전무가 가져온 서류를 샅샅이 훑어보며 허점을 찾으려 애썼다.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데 어떻게 믿나. 그는 최 실장에게 피닉스 디벨롭먼트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명령에 최 실장의 팀은 회사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서연의 계획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제로가 만들어 놓은 디지털 요새는 완벽했다. 최 실장의 팀이 아무리 파고들어도 그들이 마주한 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정보뿐이었다. 실체가 없는 회사는 오히려 추적하기가 더 어려웠고, 오현우 기자의 기사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적인 신뢰도를 더해주었다. 며칠 뒤 최 실장은 강태준에게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디지털상의 기록은 깨끗합니다. 김 전무의 말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로 보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강태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이성은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탐욕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느끼고 있었다. 최근의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내부의 배신자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다는 오만함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특히 김진태 전무가 프로메테스 계좌의 자금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 계좌는 자신과 김 전무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비밀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좋아, 진행해. 하지만 자금 이체는 여러 나라를 거쳐 분산해서 보내도록 해.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그는 마지막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이미 거대한 덫의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온 뒤였다. 김진태 전무는 그의 지시에 따라 그룹의 여러 비자금 계좌와 프로메테스에 잠들어 있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피닉스 디벨롭먼트의 스위스 계좌로 송금하기 시작했다. 폐창고의 통제실. 제로의 모니터에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마지막 송금이 완료되고 계좌에 목표했던 금액이 모두 입금되는 순간 제로는 조용히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잡혔어. 그 한마디에 통제실 안에는 안도의 한숨과 조용한 환호가 터져나왔다. 강태준의 심장과도 같았던 검은 돈이 이제 모두 그들의 손안에 들어온 것이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대담한 결단으로 극복했다고 믿었다. 마음속의 찝찝한 불안감을 그는 스스로의 나약함이라 치부하며 애써 지워버렸다. 이서연은 자신의 작전 상황판 앞에 섰다. 그녀는 붉은 실을 들어 여러 임원들의 사진과 피닉스 디벨롭먼트라는 이름표를 강태준의 사진과 모두 연결했다. 거미줄이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미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뿐이었다. JK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근 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들로 인해 공기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하지만 단상 위에 선 강태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잠재우고 피닉스 디벨롭먼트라는 비밀 병기를 암시하며 그룹의 후이황 한 미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 그는 이 무대의 유일한 왕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강태준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최근 저희 그룹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의 음해가 있었지만 JK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를 더욱 단단히 결속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의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안도하며 박수를 보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그의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룹의 성과를 보여주는 화려한 영상이 나올 차례였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JK의 로고가 아니었다. 검은 배경 위로 하얀색의 명조체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JK의 꿈 그 뒤에 감춰진 진실.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방송 통제실을 향해 무언의 압력을 보냈지만 통제실의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황에 속수무책이었다. 바로 그 시각 패창고의 제로가 노트북의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실행. 그와 동시에 컨벤션 홀의 모든 조명 음향 프로젝터, 심지어 출입문의 통제권까지 제로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강태준은 완벽하게 고립된 자신의 무대 위에서 이제 곧 시작될 잔혹한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스크린의 글씨가 바뀌며 충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화면에는 피닉스 디벨롭먼트의 로고와 스위스 은행의 계좌 내역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돈이 강태준을 비롯한 그룹 핵심 임원들의 차명 계좌와 비밀 금고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증명하는 내부 회계 자료들이 뒤를 이었다. 김진태 전무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자료들이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유령 회사로 송금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객석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김진태,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객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김진태를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미래의 꿈나무 재단 과연 아이들을 위한 천국이었나? 라는 질문과 함께 모두에게 익숙한 재단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다. 해맑게 웃는 아이들, 최신식 시설, 그리고 아이들을 인자하게 안아주는 강태준의 모습. 영상이 끝나자마자 화면은 암전되었고 곧이어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서연과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기록해온 재단의 진짜 모습이었다. 어둡고 퀴퀴한 방에서 유통기한이 진한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 JK의 제약의 신약 임상실험 대상이 되어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그리고 재단의 간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숨막히게 이어졌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영상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재단은 보육시설이 아니었다.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고 후원금을 세탁하며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대한 범죄 소굴이었다. 특히 영재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창작물을 빼돌려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객석에서는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화면에는 이서연과 함께 나타났던 10명의 아이들이 바로 그 피해자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비춰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화면에 나오는 모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가 외면하고 묵인했던 혹은 적극적으로 지시했던 추악한 진실이었다. 그의 완벽한 제국, 그의 자선가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가 필사적으로 소리치려던 바로 그때 컨벤션 홀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이서연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10명의 아이들이 단정하게 교복을 차려입고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다. 파티장에서 보았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 생존자들의 위엄이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망설임 없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서연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팀의 리더 격인 수호가 앞으로 나서 준비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본 뒤 무대 위에서 파랗게 질려있는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희는 꿈을 도둑맞은 아이들입니다. 저희의 이름으로 모인 후원금은 저희의 배를 채워주지 않았고, 저희의 재능은 저희의 미래가 아닌 저 사람의 금고를 채우는 데 쓰였습니다. 이어서 미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착취당했습니다. 저희는 미래의 꿈나무가 아니라 돈을 버는 기계였습니다. 이서연 선생님은 저희를 그 지옥에서 구해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저희에게 가족이 되어주셨고, 저희가 빼앗겼던 저희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담담하지만 힘 있는 증언은 그 어떤 폭로 영상보다도 더 깊게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모든 증언이 끝나자 이서연은 강태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스크린에는 7년 전 회의실에서 그가 젊은 이서연을 오만하게 내쫓던 영상이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교차 편집되어 상영되고 있었다. 기억하십니까, 강태준 회장? 이서연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지은 그 화려한 성이 바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무덤이 될 거라고 했던 제 경고를.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강태준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의 모든 것이 단 몇십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 컨벤션 홀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오현우 기자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강태준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으로 군림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범죄자의 모습이었다. 이서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진실의 밤은 그렇게 한 제국의 몰락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자마자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 그리고 보안요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그 시각 여의도 증권가의 트레이더들은 생중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JKK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 수직선으로 변하며 폭포수처럼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거래 정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까지는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군림하던 거대 제국의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단 몇 분 만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순간이었다. JK그룹뿐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모든 계열사와 협력업체의 주가까지 동반 폭락하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서연이 쏘아올린 진실이라는 작은 화살 하나가 탐욕으로 부풀려진 거대한 공룡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다. 검찰은 즉각 JK그룹 비리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다음 날 새벽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JK타워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제국의 빗장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그들은 산더미 같은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강태준이 자신의 철옹성이라 믿었던 그곳은 이제 자신의 모든 죄를 증명할 거대한 증거의 무덤이 되어버렸다. 폭풍의 첫 번째 파도는 배신자들의 아우성이었다. 그룹의 재물을 총괄했던 김진태 전무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강태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부 고발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넘긴 비밀 장부와 비자금 계좌 내역은 수사팀에게 강태준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주었다. JK로지스틱스의 박상무와 감사팀의 윤전무,
역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박상무는 자신의 횡령 혐의를 모두 강태준과 김진태에게 떠넘기려 했고, 윤 전무는 자신이 그룹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강태준의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때 강태준의 발밑에서 충성을 맹세하던 이들은 이제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비열한 생존 경쟁에 돌입했다. 그들의 충성심은 탐욕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에 불과했다. 차가운 구치소의 독방. 강태준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이었던 그는 이제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했다.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가 수십 년간 돈과 권력으로 엮어놓은 정재계의 인맥들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어제의 동지들은 오늘 그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JK그룹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그들은 모두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쥐떼와 같았다. 강태준은 구치소의 작은 TV를 통해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뉴스는 온종일 그의 범죄 행각을 떠들어댔고, 세상은 그를 희대의 악마로 규정했다. 그의 오만함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과 권력에 충성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그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고독과 마주했다. 그의 귓께는 이서연의 마지막 목소리가 악몽처럼 맴돌았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안가. 이서연과 아이들은 오현우 기자가 마련해준 안전한 공간에서 세상의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TV 뉴스에 등장하는 강태준의 몰락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기쁨이나 통쾌함보다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느끼는 안도감과 허탈함이 더 커 보였다. 이서연은 아이들이 더 이상 미디어의 자극적인 보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TV를 껐다. 그녀는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그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이제 다 끝났어. 무서운 꿈은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녀 역시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7년간 그녀는 오직 이 날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은 달콤하지 않았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변호인단과 아동인권단체와 연락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JK그룹이 아이들에게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 와야 했다. 재단에 숨겨진 자산들을 환수하고 그 돈이 오롯이 아이들의 치유와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징벌의 단계를 지나 재건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구치소의 면회실. 강태준의 앞에 그의 변호인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회장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변호인의 입에서 나온 절망적인 선고였다. 김진태 전무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국내외 자산은 동결되었고 빼돌린 비자금 역시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완벽한 몰락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이제 이름뿐인 회장이 아니라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일개 죄수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안가의 작은 방. 이서연은 가장 어린 쌍둥이 준과진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안전한 잠자리에서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이 들 수 있었다.
잠들기 직전 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이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슬픔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응, 거친 폭풍은 지나갔어. 이제 우리는 무너진 집을 다시 지어야지.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독방에서 절망의 끝을 마주했고, 또 다른 이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있었다. 한 제국의 장엄한 몰락은 그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의 조용한 재건을 위한 서곡이 되고 있었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강태준과 JK그룹 핵심 임원들의 첫 공판이 열리는 법원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거물들이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재판의 모든 과정은 국민적 관심사 속에서 이례적으로 언론에 생중계되었다. 검찰은 이서연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김진태의 내부자 진술을 바탕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로 강태준의 범죄 제국을 해부해 나갔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과 배임 정관계 로비, 그리고 세금 탈루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산처럼 쌓아 올렸다. 강태준의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며 김진태를 비롯한 아랫사람들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변론은 거대한 증거에 산앞에서 힘을 잃고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과거 강태준의 충복이었던 자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박상무와 윤 전무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은 강태준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비겁한 자기 변명은 탐욕으로 얽혔던 관계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할 뿐이었다. 강태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한때 자신의 손발이었던 자들이 자신을 물어뜯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이서연은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고 대중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이 싸움의 주인공은 복수자인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인 아이들이어야만 했다. 그녀는 이 재판이 단순한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아이들이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이 되기를 바랐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미래의 꿈나무, 재단의 실체를 다루는 심리에서였다. 검찰이 법정에서 재단의 내부 영상을 공개하자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굶주림과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모습, 약물 임상 실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비명. 그 끔찍한 진실은 모든 이들의 양심을 뒤흔들었다.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조차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배심원들은 눈물을 훔쳤다. 아이들은 법정에 직접 서지 않았다. 이서연과 아동보호단체의 강력한 요청으로 아이들이 겪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녹화된 영상 증언과 정신과 전문의들의 심리 분석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학대와 그로 인해 얻게 된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장의 종이가 아니라 10개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다. 몇 달에 걸친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강태준. 본 법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아동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사회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든 죄가 지극히 무겁다고 판단한다. 모든 사람들의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재판장의 마지막 선고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기업 총수에게 내려진 이례적인 중형이었다. 그것은 돈과 권력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박상무, 윤 전무 등 다른 공범들에게도 수십 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김진태 전무만이 감형을 받았지만 재판장은 그에게 악에 대한 침묵 또한 무거운 죄라며 따끔하게 질책했다. 법의 이름으로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자 이서연과 아이들의 삶에도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두운 폐창고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환수된 JK그룹의 범죄 수익금 일부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푸른 잔디밭과 작은 텃밭이 딸린 하얀 2층 집. 그곳은 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가져보는 진짜 집이었다. 하지만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수년간의 학대가 남긴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이서연은 이제 복수의 화신이 아닌 따뜻한 보호자이자 상담사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했다. 그녀는 아이들 각자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이 세상에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었다. 그들의 새로운 집에서는 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제로는 더 이상 해킹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며 코딩 공부에 매달렸다. 미나는 어두운 곳을 줬던 카메라로 이제는 아름다운 풍경과 친구들의 웃는 얼굴을 담기 시작했다. 연기자였던 쌍둥이 준과진은 동네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 슬픈 연기가 아닌 즐거운 연기를 배우며 처음으로 무대의 기쁨을 느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들은 서서히 평범한 아이들의 삶에 녹아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착취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재능을 오롯이 자신들의 기쁨과 성장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집안에는 서툰 악기 연주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 오후 이서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호는 어린 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있었고 미나는 그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다. 햇살처럼 맑고 투명한 웃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강태준을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들이 되찾은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을 버텨온 이유이자 그녀가 얻은 가장 큰 보상이었다. 법의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시간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었던 정의 구현의 여정은 끝났지만 희망을 향한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제국이 몰락한 자리에 남은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은 더디게나마 모든 것을 아물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오늘 경기도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하얀 집에서는 작은 현판식이 열리고 있었다. 현판에는 사단법인 새벽재단이라는 이름이 따뜻한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이곳은 이서연과 10명의 아이들이 지난 3년간 함께 가꾸어온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과거 미래의 꿈나무 재단의 악몽을 지우고 진정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을 위해 다시 태어난 공간이었다. JK그룹의 화려하고 위선적인 자선사업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이곳에는 값비싼 장식물 대신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딱딱한 규칙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약속이 있었다. 재단의 이념은 단 하나 치유를 통한 성장이었다. 현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그저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사직을 맡아준 오현우 기자와 가명을 받고 출소한 뒤 속죄하는 마음으로 재단의 재무자문을 돕고 있는 김진태 전무, 그리고 아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온 몇몇 후원자들이 전부였다. 아이들은 이제 앳된 티를 벗고 제법 청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 재단에 들어온 어린 동생들의 손을 잡고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젓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서연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새로운 시작을 온전히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과거가 하나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현판식이 열리기 며칠 전 그녀는 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향한 곳은 높은 담장과 차가운 철문으로 둘러싸인 국내에서 가장 삼엄한 교도소였다. 그녀는 강태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삭막한 면회실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3년 만에 마주한 강태준은 과거의 오만한 제왕이 아니었다. 도끼마저 사라진 눈은 깊게 패여 있었고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앙상하게 마른 어깨는 그가 겪은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껍데기처럼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그였다. 왜 왔나?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매맞아 있었다. 내 비참한 모습을 확인하고 조롱하러 온 건가?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바라보는 듯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아니요,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니니까요. 저는 다만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끝내기 위해 왔습니다. 강태준은 희미하게 실소를 터뜨렸다. 챕터라,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내 인생을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고작 당신 인생의 한 챕터라고 말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 희미한 원망이 실렸다. 이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빼앗아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훔쳐간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서 훔쳐간 시간 웃음, 그리고 미래, 그것들을 돌려놓기 위해 싸웠던 겁니다. 당신은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당신의 성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눈물 위에서 세워졌었는지를. 그녀는 교도소로 오는 길에 보았던 재단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이제는 환하게 웃을 줄 아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그녀는 강태준에게 새벽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롱이나 과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당신의 탐욕이 남긴 상처 위에서 이렇게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이름은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겠지만 아이들의 이름은 세상에 남아 빛을 낼 겁니다. 그것이 당신과 나의 차이입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그 의미를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자신은 돈과 권력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기억될 최소한의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 것이었다.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잘 지내라는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다. 과거와의 질긴 악연을 그 차가운 공간에 완전히 남겨둔 채 다시 현재 새벽 재단의 현판식. 이서연은 짧은 연설을 위해 단상에 섰다. 그녀는 과거의 싸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미래에 대해 말했다. 오늘 우리는 복수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재단은 상처 입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항구가 되어줄 것이며 그들의 꿈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활주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발표회가 이어졌다. 제로는 자신이 개발한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장애 아동들도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따뜻한 기술이었다. 미나는 새벽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재단 식구들의 환한 웃음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해가 서서히 언덕 너머로 기울어갈 무렵, 이서연과 10명의 아이들은 재단 뒤편의 작은 언덕에 나란히 앉아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서로에게 둘도 없는 형제이자 자매, 그리고 친구가 되어 있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상처와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다. 가장 어렸던 준이가 이서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작은 불안감과 함께 커다란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은 10명의 아이들을,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그녀의 그 단순하고도 힘있는 대답이 노을빛 하늘 아래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복수도 심판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었다.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고 서로를 보듬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얻어낸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